토막. 1932년 3월 5일 아침, 미쓰이 회사 이사장 다쿠마가 도쿄 니온바시의 미쓰이 은행 앞에서 폭력단원의 한 사람에게 사살되었다. 때마침 중국 상해에서는 일본 육전대가 상륙하여 중국군과 교전하고 있었다. 일본이 세계의 적으로 몰리면서 중국 대륙의 광막한 진흙 속에 뒹구는 서막이 이미 시작된 때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군부에서는 곰팡이 같은 우익의 요괴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이른 봄에 양지 바른 길가에 쓰러진 귀족풍의 노 은행가의 피살 사건으로 경시청은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범인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한창 때에 일어난 일이다. 하루 건너 7일 오전 9시쯤 최근에 완성된 무코지마 데라시마 거리의 환상선 도로를 한 사람의 페인트 직공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근처에 있는 창녀 집에서 자고 오는 길인지도 모른다. 구라시마 고오치라는 이름으로 32살의 남자다. 어수선한 찬바람이 불어 근처에는 행인은 뜸했다. 앞으로 몸을 굽혀서 걷고 있던 그 남자의 눈이 문득 옆에 하수구에 쏠렸다. 하수구는 한 칸 넓이의 것으로 시커먼 우물이 고여 있었다. 낡은 게다짝과 막대기, 헌 헝겊 따위가 버려져 있으며 메탄가스가 거품을 뿜고 있는 물이 후덥지근해 보인다. 근처의 사람들이 그 빛깔을 따서 검정 이빨 하수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역시 상가인 이 근처다운 표현이었다. 그때 이 페인트 직공에 눈을 끈 것은 하수구에 떠있는 나무 토막이나 귤 껍질은 물론 아니었다. 잉크처럼 시커먼 액체 위에 반쯤 나와 있는 상당히 큰 갈색 하드롱 종이의 포장물이었다. 페인트 직공은 걷던 발을 멈췄다. 발걸음을 멈춘 것은 포장물이 아주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그 불룩한 모양에서 알맹이가 충실할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과일 껍질이나 먹다 남은 것을 싼 것으로는 이토록 꼼꼼하게 손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묘한 호기심이 페인트 직공의 가슴에 솟구쳤다. 약한 햇빛이 시커먼 물 위에 든 엷은 갈색의 포장물 주위에 잔잔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다. 그 잔잔한 상태로 보아서 포장물은 그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버려져 있었음을 느끼게 했다. 페인트 직공은 얼굴을 들고 좌우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발견한 이 이상한 물체를 상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햇빛을 받고 있는 백색의 12m 도로 위에는 한 사람의 모습도 없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호기심이 이 발견자의 발길을 떼지 못하게 했다. 그는 곧 긴 막대기를 찾아서 하수구의 포장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는 데는 20분의 작업이 필요했다. 물체는 메탄가스가 뿜고 있는 무거운 물 위에 천천히 떠 있었지만 그 막대기에는 충분한 중량감이 있었다. 이때서야 겨우 두 사람의 통행인이 그 앞에 다가와 섰다. 페인트 직공은 마음이 든든해졌다. 뭔가요? 하고 한쪽 사람이 물었다. 뭔진 모르지만 이 큼직한 포장물이 하수구에 버려져 있길래요. 페인트 직공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혹시 갓난애라도 들어있는 게 아닐까? 하고 다른 남자가 입을 열었다. 다른 한 사람도 같은 생각이라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다마노이는 바로 근처다. 창녀들이 자기가 낳은 갓난애를 이런 방법으로 처치한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이야기였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한쪽 사람이 약간 안색을 비워나면서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남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남자의 의견은 우선 여러 번 뒤에 신고를 하자는 것이다.
알맹이가 형편없는 잡동산이라면 괜히 웃음거리만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세해 주었으므로 페인트 직공은 용감해졌다. 그는 엎드려서 몸을 꺾어 손을 뻗쳤다. 무거웠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도왔다. 길가로 겨우 끌어올린 포장물은 시커먼 흙탕물에 젖어서 괴상한 냄새를 풍겼다. 페인트 직공이 끌어올린 느낌으로는 알맹이는 단단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몽클하게 둥근 것인 듯한데 역시 상당한 무게였다. 포장물은 삼노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벌써 알맹이가 잡동사리 따위는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정신을 집중하자 이상한 냄새는 썩은 흙탕 냄새만은 아닌성 싶었다. 세 사람은 넋을 잃고 서로 쳐다보다가 페인트 직공이 드디어 파출소로 달려갔다. 급히 달려온 순경은 나이가 지긋했는데 허리를 구부려서 포장물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구경꾼은 10사람쯤이나 늘어나서 모두가 숨을 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묶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물에 젖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단단하게 묶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순경은 안간힘을 다해서 겨우 끈을 늦추어 하드롱 종이의 포장을 풀었다. 그러자 속은 헌 육화타의 헝겊 조각으로 쌓여 있었다. 순경의 흙탕투성이의 손가락이 그 헝겊에 닿기도 전에 불룩한 물체가 저절로 알맹이의 둥구스름한 일부를 내놓았다. 그것이 눈에 띄자 구경꾼들은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물러나 둘레를 넓혔다. 데라시마서에서 수명의 개원이 보고를 받고 도착한 것은 약 30분쯤 지나서였다. 어쨌든 정확하게 내용물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것은 팔다리가 없는 젖가슴 위에 벌거벗은 몸뚱이였다. 절단 부위는 피로 시커멓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만약에 젖가슴이 없었다면 다른 종류의 살덩이로 착각할 만한 일이었다. 보자기를 펼쳐본 서원이 눈을 감았을 정도다. 머리 부분과 양손, 양다리와 하복부가 없는 사체였다. 응당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이 달리 포장이 되어 어딘가에 버려졌으리라는 점이었다. 수색을 해본 결과 그것은 12칸 도로의 반대쪽의 하수구 속에서 발견되었다. 똑같은 하드롱 종이의 포장이었다. 이것은 이대로 둬둔 채 곧 경시청에 연락을 취했다. 이때는 벌써 소문을 들은 군중이 들끓고 있었다. 데라시마 서원 10여 명이 교통을 차단해서 현장 보존에 애를 썼다. 그 사체를 보려는 구경꾼들이 소란을 피웠다. 장소가 다마노이 근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다마노이의 번화가를 가로지르는 이 번화한 옆길의 중간쯤에 질비해 있는 각해 사이의 골목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라느니 완전 통로라느니 고세이 버스 지름길 혹은 처녀거리 또는 번화가 따위를 쓴 등불이 달려 있었다. 소위 이 번화가에는 여자가 700~800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그 중에는 시마다 혹은 마루마게 이 둘은 모두 일본 여자의 구식 헤어스타일을 말한다. 이 두 헤어스타일을 한 것이 10명의 한 사람꼴로 대개는 여급 비슷한 일본식과 댄서가 즐겨 입는 양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술집 여자들도 늦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휘둥거리면서 발돋움해서 구경했을 것이 틀림없다. 경시청에서 자동차로 도착한 것은 스찌야 수사과장, 다타라 게이장, 요시카와 감식과장, 우라가와 데라시마 서장, 검찰 측에서는 비와다 검사, 우치야마 예심판사 등의 일행이었다.
각 사의 경시청 출입 기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잔잔한 먼지가 찬바람에 날렸다. 신문은 상해 사변의 전황과 또 미스이 사장 암살의 우익관계 수사 기사로 연일 메워져 있었다. 신문을 펼치기만 해도 답답했다. 음산한 공기가 일본 전체에 불어젖히는 것 같았다. 그런 속에서 발생한 다마노이 검정이빨 하수구의 시체 사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의 중압감에서 탈출하는 작은 창문이 된 것 같았다. 사건은 괴기했지만 전시의 혼란기에 마구 날뛰는 요괴들과는 아주 무관하게 조용한 서민 생활 속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화제가 이 사건에 집중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다. 한쪽 하수구에서 찾아낸 다른 포장물은 그 자리에서는 풀어보지 않고 몸뚱이와 함께 데라시마 서로 가지고 갔다. 이때부터 데라시마 경찰서가 이 사건의 수사본부가 되었다. 그 포장은 조심스럽게 풀려졌다. 포장에 쓰인 하드롱 종이는 두꺼운 것이었는데 옅은 갈색의 줄이 있는 지질이었다. 그 밑에 유카타는 남자 것인데 낡은 싸구려 감이었다. 묶은 끈은 허리띠의 속감 같으며 여자의 머리카락 같은 긴 털이 6개 정도 붙어 있었다. 끈에는 운모 부스러기처럼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눈을 갖다 대고 보니까 정어리의 비늘이었다. 끈이 느슨해지자 둥근 물체는 유카타의 헝겊 조각이 자연히 벌어져 일부가 내다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과 귀가 보였다. 얘기했던 일이었지만 보고 있던 개원일동은 숨을 몰아쉬었다. 헝겊 조각이 완전히 벗겨지자 잘려진 목이 나타났다. 그것은 25, 6세 정도의 남자 얼굴로 머리에는 숱이 많았다. 수염은 깎은 지 이틀쯤인 것 같으며 이발한 지도 2주일쯤 전인성 싶은 꼴이었다. 이마는 여자처럼 가운데가 산 모양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콧구멍과 입안에는 솜이 틀어박혀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헌 이불 솜이었다. 입안에 솜을 빼보았더니 반쯤 벌린 입술 사이로 큰 덧니가 보기 흉하게 내다 보였다. 뺨은 통통했다. 몸뚱이 쪽을 조사해보니 이것도 가슴이 두툼하게 영양 상태가 좋았다. 추측컨대 생전에는 상당한 체중을 가진 사내임을 알 수 있었다. 피부에는 상처가 없고 문신도 없다. 이것은 발견된 장소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 흥미가 있었다. 즉, 불황자나 건달이 아닌 보통 가정의 생활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다만 오른쪽 어깨가 이상하게 발달해 있는 것과 콧구멍에 석탄 찌꺼기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석탄 같은 것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포장 속에서 나온 것은 목과 몸뚱이의 젖가슴 윗부분과 배꼽에서 가랑이 쪽 하복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이었다. 몸뚱이의 중앙 부분이 없다. 그리고 손과 발이 없다. 이 상태에서 보면 몸뚱이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목과 사지를 잘라낸 것 같다. 사체를 이렇게 여러 토막으로 나눈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시체를 버릴 때 운반의 편의를 생각해서인 것 같았다. 그러기에 어딘가에 발견되지 않은 몸뚱이의 중앙 부분과 사지의 포장물이 있을 것이었다. 목의 절단 부위는 푸르죽죽하게 검은색이었다. 그래서 피살자는 교살된 뒤에 몸이 8토막으로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체는 예리한 식칼 같은 흉기가 사용된 것 같았으며 뼈는 톱으로 절단한 듯했다. 수족은 관절부에서 자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통 사람의 범행임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사후 열흘 이상은 경과했으며
현장에 유기된 것은 20시간쯤 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렇다면 6일 밤이 되는 것이다. 대략 이 정도의 조사를 끝내자 사진을 찍고 사체는 데이다이의 법의학 교실로 보내서 해부에 돌리기로 했다. 데라시마서의 본부에서는 곧장 수사회의를 열었다. 스치야 수사과장, 타무라 계장, 우라가와 데라시마 서장 등이 중앙에 앉고 양쪽에 형사들이 앉았다.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지만 결국 초점은 둘로 좁혀졌다. 하나는 되도록 빨리 나머지 사체 부분을 발견할 것. 다른 하나는 관내의 행방불명인자를 조사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에선 피살자의 신원만 알게 되면 범인은 당장 판명된다. 피살자와의 교우 관계가 있는 자임이 틀림없다. 다행히 피해자는 산이마와 덧니라는 아주 특징적인 얼굴이다. 수사에는 이런 특징 있는 인상일수록 도움이 된다. 하고 다타라 계장은 말했다. 이 낙관적인 의견에는 누구 하나 이론이 없었다. 사실 범행은 잔인했지만 그다지 곤란한 사건이라고는 이때만 해도 누구나 생각하지 않았다. 몰려온 각사의 기자들도 동감이었고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했다.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기된 것은 범행 현장이 어디였느냐 하는 것이다. 장소는 옥내설이 압도적이었다. 콧구멍과 입안에 소음을 틀어막은 것, 나체로 한 것, 포장이 철저하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토막 시체를 전부 합치면 16관 이상은 될 것 같아서 혼자서 운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마도 리어카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거라면 절단한 8토막을 한꺼번에 운반할 수가 있다. 또한 먼 거리에서도 현장으로 운반해 올 수가 있다. 범행은 단독범이 아니다. 혼자서는 시체를 8토막으로 절단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2사람 이상의 범죄다. 원인은 원한설 하나로 뭉쳐졌다. 그것도 치정관계가 유력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창가인 다마노이를 낀 장소로 미루어서 단정한 것이다. 우선 나머지 몸뚱이 부분과 손발을 찾아라 하는데 결론이 지어져서 회의는 끝났다. 이날은 오후부터 잔비가 내렸다. 그 추운 비에 젖으면서 데라시마서가 소집한 비번 그리고 일근 순경 전부 그리고 현지 동회와 청년단이 동원돼서 근처의 하수구와 연못에 물을 빼기 시작했다. 석유 발동기가 풍풍거리면서 하수구의 시커먼 물을 길바닥으로 쏟아내었다. 차단선 밖에서는 이것을 구경하는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날의 수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저녁 때가 돼서 데이다이에 의뢰한 해부 결과가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나이는 생각한 것보다 많은 30세 정도이고 사후 10일에서 1개월이며 치명상은 앞니마의 왼쪽으로 걸쳐서 둔기 같은 것으로 난타당해서 생긴 뇌진탕 뇌좌상이었다. 이 심한 타격으로 턱은 거의 부서져서 앞니 2개가 부러져 있었다. 건강체이지만 과거에 늑막을 앓은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피살자 자신도 생전에 병통을 못 느꼈을 정도의 미세한 것이었다. 몸뚱이의 중앙부, 즉 윗부분이 없기 때문에 섭취물 관계는 알 수 없었다. 교살 후 시체를 절단했다는 추정과는 차이가 있다. 해부 결과에 따라 밤 9시부터 열린 수사회의 석상에서 다따라 기장은 이렇게 말했다. 범인은 피살자를 둔기 같은 것으로 강타해서 쓰러뜨린 뒤에 다시 난타해서 치사케 했다고 생각된다. 시체의 절단은 그 뒤에 한 모양인데
몸뚱이 중앙의 윗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물 관계를 알 수가 없다. 즉, 생활 환경을 은폐하기 위해서 범인은 일부러 그 부분만을 숨겼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손과 발에 대해서도 똑같이 추정할 수가 있다. 손에는 지문이 있으니까 전과자라면 당장 신원이 판명된다. 발은 어느 정도 직업을 추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발각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장소에 숨겼다면 범인은 상당히 사려가 깊은 자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였다. 형사들 가운데서는 이 추측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면 중요한 단서가 되는 목을 버린 것은 무슨 까닭일까? 신원을 숨긴다면 얼굴의 인상을 모르게 했어야 될 것이었다. 하고 의심을 가진 사람은 말했다. 그는 이 이유에서 어쩌면 피살자는 도쿄에 연고자가 없는 지방 사람인지도 모른다. 도쿄에 온 날이 며칠 안 돼서 별로 교우 관계가 없는 사나이라는 것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을 숨기고 있는 것이 지문에서 신원이 판명되는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라는 의견에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으므로 피살자가 전과자의 일이라는 추정은 굳어졌다. 포장에 사용한 끈은 허리띠의 속감이다. 여기에 붙어있는 긴 머리카락 6개는 감식 결과 여자의 머리카락이었다. 그중 2개는 탈모인 것이 판명되었다. 또 끈에 붙어있던 것은 고양이 털 1개와 불에 구운 정어리의 비늘이 하나였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범행에는 역시 여자가 관계되어 있다. 수사회의에서 수사 각도가 제대로 잡혀지자 수사진은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 뒤에 여자가 있다 라는 제목을 달았다. 포장재료인 하드롱 종이와 헌 유카타의 낡은 헝겊은 면밀하게 조사되었다. 하드롱 종이 쪽은 그 판매처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명의 형사를 그 자리에서 시내의 종이가게로 뛰게 했다. 목과 허리의 일부를 외장한 헝겊을 펼쳐보니까 남자용의 싸구려 유카타를 찢은 것으로 흔히 있는 낡은 물건이다. 이것으로 판매 경로를 더듬는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다만 앞섭의 재단이 형편없었다. 바느질도 비뚤어져 있으며 매무새도 볼품없이 퍼져 있는가 하면 더욱이 뜯어고친 자국도 있었다. 바느질이 서툰 사람이 꿰맨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남자가 서툰 솜씨로 했을 것이다. 이 유카타가 피살자의 것이 아니라 범인의 것일 것이라는 것은 계절 관계로 분명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상자 밑에 넣어둔 자기의 여름 유카타를 꺼내 찢어서 시체를 쌌음에 틀림없었다. 정어리의 비늘은 특히 흥미를 주었다. 뒷골목 방면에서는 화덕이나 화로 위에 석쇠를 걸어놓고 정어리를 구우면서 직접 젓가락으로 집어 반찬으로 먹는 풍습이 있었다. 시체를 포장해서 묶을 때 가해자의 옷이나 혹은 손가락에 묻었던 정어리 비늘이 떨어져서 끈에 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살해된 환경은 뒷골목으로 범인은 별로 유복하지 못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체의 코와 입에 틀어막은 이불의 헌솜이나 싸구려 유카타도 그것을 뒷받침했다. 유카타의 바느질 솜씨로 보아 범인은 독신 남자로 범행 현장인 옥내에서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으며 더욱이 시체를 처리할 때는 곁에 여자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것으로 어느 정도 피살자와 범인의 이미지는 뚜렷해졌다. 그러나 우선 필요한 것은 나머지의 몸뚱이와 손과 발이다. 이것이 갖춰지면 가장 완벽한 재료가 얻어지는 것이다.
데라시마서에서는 8일 동안이나 온종일에 걸쳐 하수구와 연못을 뒤져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이때도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수사본부의 형사들이 관내에서 행방불명된 사람을 상세하게 조사한 것은 물론이다. 이런 경우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럴싸한 행방불명인자를 찾아내서 조화했지만 알고 보면 딴 사람이곤 했다. 신문에서는 산이마의 덧니라는 얼굴의 특징을 읽고 데라시마서로 실물을 보러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물러갔다. 사진의 음산한 면모에 파랗게 질리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의 목은 유리병 속에 알코올에 잠겨 서내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개는 사진만으로 도망치기 일쑤였다. 하수구 뒤지기는 그 뒤에도 수일 동안 끈질기게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쇠고기가 담긴 상자가 하수구 바닥에서 발견되어 수사본부를 흥분케 한 일이 있었다. 왜냐하면 때마침 본부에서는 시체 절단의 수법으로 보아서 정육점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사 40명이 나흘 동안이나 걸쳐서 상자 하나의 출처를 센주 일대까지 뻗쳐 수사를 했지만 이것은 18살 되는 정육점의 점원이 배달 도중에 귀찮아서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판명돼서 본부를 실망시켰다. 경시청과 데라시마서의 형사들 모두 60명쯤 되는데 이들은 현장 부근과 다마노이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하고 다녔지만 전혀 실적은 오르지 않았다. 이 탐문 수사나 하수구의 수사에는 다마노이의 동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손님이 줄어서 다마노이의 번화가는 불이 꺼진 것처럼 한적해서 매상도 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해결이 지연되면 될수록 피해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다. 즉, 사활이 걸린 일이다. 동회는 보조원을 차출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피살자의 신원을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현상금을 내기로 결의했다. 피살자의 얼굴에는 이만큼 뚜렷한 특징이 있다. 도쿄에 연고가 별로 없다고 해도 누군가 직이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신원은 반드시 이 얼굴의 특징으로 밝혀질 수 있다. 다무라 계장은 수사회의 석상에서 언제나 이 신념을 토로했다. 피살자의 얼굴은 다무라 계장의 등 뒤에 있는 책상 위에 알코올병에 담겨져 있었다. 입술을 반쯤 벌려서 특징 있는 큰 덧니를 내놓고 검은 머리카락이 엷은 황색 액체 속에서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일주일, 이젠 어느 수사관의 얼굴에도 미소는 없고 어두운 초조의 빛이 있었다.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사건은 의외에도 피살자의 신원 조사에서부터 벽에 부딪혀 있었던 것이다. 범인은 피살자의 친구나 면식범이다. 그러기에 피살자의 신원만 밝혀지면 범인은 문제없이 잡을 수 있다. 그 신원은 반드시 이 얼굴의 인상에서 알게 된다. 어디까지나 피살자의 신원 조사 한 줄기로 가자. 라며 다타라 계장은 당초의 방침을 계속 주장했다. 피살자의 오른쪽 송곳니 위에 나 있는 덧니는 1000명의 한 사람 꼴이라는 신기하고도 특징적인 것이다. 32개의 치아는 기분 나쁠 만큼 새하얗게 단단해서 치과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 따라서 치과 의사한테서 단서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전날에는 치아가 깨끗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단정했었는데 세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안쪽에 범낭질에 담배찐이 묻어 있어서 이것을 정정했다. 시체를 쌌던 하드롱 종이는 조사를 해보니 흔한 외래품으로 시중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종이가게에서도 팔고 있는 물건이라
단서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토록 연못이나 수렁을 뒤져도 나머지의 몸뚱이와 손발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은 범인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을 것이다. 범행 장소는 옥내, 즉 집안에서 행해진 것이 분명하므로 가해자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범인은 아직도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살 토막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계장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었다. 계장의 이 예상은 대체로 모두의 찬동을 얻었다. 이때 옆에 앉아있던 우라가와 데라시마 서장이 수면 부족으로 충혈된 눈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 범행 현장은 집 아니니까 반드시 다담이나 장지, 미닫이에 핏자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내의 다담이 가게를 뒤져서 최근에 다담이를 갈아 끼운 집을 죄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 데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는 피살자는 별로 신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가해자는 그보다는 약간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몸뚱이 윗부분과 지문이 있는 손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면 가해자는 상당히 사려 깊은 것으로 보여 이 40세 이상의 남자로 여겨진다. 그 가해자, 즉 범인의 거주지는 현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데라시마 근처, 적어도 아라가와강 방수로 스미다강, 히케분의 강에 이 세 개의 선으로 이어지는 삼각형의 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긴급 출동령을 발동해서 각기 분담하여 민가를 일일이 검사하면 수사과장이 말한 것과 같이 범인이 아직 옥내에 은닉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나머지 사체 부분, 사용한 흉기, 시체 처리 때의 도구, 오물을 발견하는 동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적어도 핏자국을 닦은 뒤에 다다미 같은 것이 발견될지도 몰라. 서정의 이 발언은 명안이라고 해서 이것도 곧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 내에 수백 세대의 민가를 수색한 결과는 이른 봄의 하늘에서 갑작스런 먼지 바람을 일으킨 것에 불과했다. 경시청에서는 피살자의 얼굴 사진을 수천 장 만들어서 전국 각 부연의 시정촌 경찰서에 배부를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해당자는 없었다. 2주일을 경과한 무렵에는 이 사건에 동원된 형사가 연인원으로 560명, 정복 350명, 그 밖에 협조한 청년단이나 동민의 수를 합치면 무려 5,000명이라는 수가 움직인 것으로 되었다. 목 하나로 이토록 경시청이 많은 인원을 동원한 사건은 없었다. 그것도 아직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다. 신문은 각 사마다 연일 크게 취급해서 기사를 냈다. 기체를 발견했을 때는 3단으로 뽑은 정도로 별다른 것이 아니었는데 수사가 답보 상태로 날마다 공전을 되풀이하자 차차 범위를 넓혀갔다. 분명히 신문이, 언론이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도쿄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문이 그러했다. 이것은 독자의 흥미가 신문의 엉덩이를 쳤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세상은 당시의 뉴스인 상해 정전협정이나 용사의 무훈 같은 딱딱한 기사보다도 이 사건의 속보를 소설의 연재를 읽듯이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는 답보 상태로 좀처럼 진전될 것 같지 않았다. 큰 제목을 달아 지면을 메우기에는 수사본부에서 주은 취재 기사만으로는 턱없이 빈약했다. 이럴 때의 정석으로 흔히 하는 일로 각 사는 당시의 유행 탐정 작가 에도가와 란포나 마사키 호조규, 하마오 시로 등을 등장시켜서 그 추리를 말하게 했다. 그런데 일은 실로 맹랑했다. 이토록 전국적으로 떠들썩한데도 아무 데서도 정확하게 피살자의 신원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물론 어딘가에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것이 틀림없을 터인데
조회도 많이 했지만 죄다 다를 뿐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추리소설 작가 마사키 호조규는 현장을 보고 신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피살자의 얼굴이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있고 더욱이 보기 흉한 덧니까지 특징적인데 아직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피살자는 이 근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피살자 쪽에서 수사해 가는 것은 무리다. 범행이 돌발적인 것으로 봐서 다마노이의 유객으로 멀리서 왔는지도 모른다. 가해자의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공범의 친구도 근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범행 장소는 현장에서 약 100m 남쪽에 도루 전철에서 아라가와 방수로 사이라고 생각된다. 살해는 계획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흥분에서 잘못 죽인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얼떨결에 곁에 있는 잠옷 같은 것으로 싼 것으로 시체의 절단 장소도 물론 옥내, 즉 실내일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역시 현장을 보러 온 또 다른 작가 하마오 시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얼굴이 뚜렷한데도 피살자 측의 신고가 없는 것은 피살자 자신이 뭔가 굉장한 범인이어서 가족들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친구들마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피살자는 먼 곳의 사람이다. 사는 곳이 멀기는 하지만 가까운 혈연 관계로 본다면 어느 쪽에서도 신고는 없을 것이다. 가령 피살자를 범인의 처남이라고 해도 좋다. 오랫동안 지방으로 돈벌이를 하러 갔다가 사고를 저지르고 의지하여 찾아왔다. 피살자에게는 돈이 없다. 형한테 피살자인 동생 쪽이 졸라대다가 나중에는 강요를 했는지도 모른다. 난처해서 죽여버렸다. 범인의 한 사람쯤은 수사본부를 살피러 왔다가 이제 틀렸구나 하고 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 데서도 신고는 없을 것이다. 피살자는 가난하며 이 근처의 사람이 아니다. 범인은 이 근처에 그다지 소상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마노이에는 몇 번인가 온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장을 답사하지는 않았지만 신문 기사를 종합해서 또 다른 탐정작가 에도가와 람포는 말했다. 범인은 피살자를 자택으로 유인했거나 찾아온 것을 가족 또는 동거인의 손을 빌어 해치운 것으로 보인다. 포장한 헝겊으로 미루어 아내나 정부나 어쨌든 동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날씨에 여름 유카타를 사용한 것을 보면 가난한 것 같고 기저귀를 썼다면 어린애를 가진 것이다. 절단하는 데 있어서 여자 혼자서 한 외국의 예도 있지만 다른 점에서 공범이 있다고 생각한다. 몸뚱이를 셋으로 잘라 피살자를 처리한 점, 톱만 쓴 점, 이런 것들을 보면 범인에게는 잔인성이 있다. 더욱이 시체가 경직되면 절단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다. 이것이 에도가와 란포 작가의 주장이었다. 한편 흥미있는 기획으로 관상쟁이도 등장했다. 고네시 구은이라는 사람이다. 가해자는 전과가 없는 자로 사건 배후에는 여자가 있다고 짐작된다. 범인은 40세 전후의 소심한 자로서 한 가정을 거느리고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우연한 기회에 단서가 발견돼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에는 검거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냈다. 피해자가 가난한 사람이며 가해자도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수사본부와도 의견이 일치했다. 여자 관계가 있다는 것은 포장끈에 붙어있는 여자의 머리카락에서 추정할 수 있다. 가해자의 생활 정도는 시체를 싼 유카타와 정어리의 비늘이나 고양이 털로 추정이 되었다. 근처에는 다마노이라는 활락가가 있다. 범인과 피살자의 환경은 자연 한정될 것 같았다. 범인은 이만한 증거를 남기면서
단 하나의 열쇠도 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시체를 싼 유카타의 헌헝겊이나 끈은 어느 가정이나 있는 것으로 단서가 되지 않는다. 포장에 사용한 하드롱 종이는 모두 8장이었는데 이것은 캐나다나 스웨덴제의 무늬 하드롱으로 데라시마의 관내에서만도 14군데의 종이 가게에서 이것을 팔고 있었다. 게다가 시내외를 합치면 5, 600개나 있어서 하드롱 종이에서의 추적은 절망이었다. 범인이 단 하나 남겨둔 유류품은 산 이마와 덧니를 가진 피살자의 목뿐이었다. 세상에는 범인의 신원을 알리지 않으려고 피살자의 목만 잘라서 숨기는 사건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였다. 얼굴만은 용하게도 남겨놓았다. 더욱이 덧니는 1000명의 한 사람 꼴이라는 희귀한 것으로 대단히 큰 것이었다. 이만큼이나 특징 있는 얼굴을 범인이 숨기지 않고 예사로 남긴 것은 좀처럼 피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것에 자신을 가졌는지 전국 경찰서에 비치된 전과자의 사진에도 비슷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지문을 감추기 위해 손 부분을 은닉했다는 설도 애매해진다. 피살자의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없다고 하면 범인은 피살자의 가족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유력했다. 이것이라면 신고가 없는 이유는 성립된다. 그러나 가족이 이토록 잔인하게 시체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가족이라고 하면 범인은 부모나 형제, 아내 중에서 있을 터인데 그 어느 쪽이든 시체에 이만한 비정성을 가할 수가 있을까? 8개로 절단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운반에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얼굴 정면에서 앞니 2개를 부러뜨리고 턱이 부서질 만큼 둔기로 때려 죽인 수법으로나 몸뚱이를 톱으로 자른 방법 같은 것에는 조금도 인간성이 없어서 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잔인함이 있을 뿐이다. 살인이 근친자에 의해서 행해질 경우 대부분은 교살이나 독살인 것을 수사관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 설사 가족한테서 신고가 없더라도 피살자에게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지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만큼 떠들썩한데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이 사나이는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는 천의 고독한 남자일까? 얼굴에서 피살자의 직업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영양 상태가 좋아서 체격은 좋은 사나이다. 이발한 지는 한 2주일 정도 되며 수염도 면도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조건은 불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쨌든 한 채의 집에서 기거하며 일을 하고 있는 보통 생활자다. 노동자라는 것은 가장 타당한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어떤 노동을 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발견 당시 콧구멍에 조금 남아있는 석탄 부스러기 같은 것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인부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지만 이것은 보통 재도 섞여 있고 게다가 너무 양이 적어서 결정적인 것은 못 되었다. 첫째, 노동자라면 직장이 있을 것이다. 목수, 미장이, 날품팔이 이런 자유노동자라면 동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신문을 보고 그쪽에서 당황하여 신고해 올 것이다. 그런데 20일이 지나도 경찰에 아무런 문의도 없다. 마치 이 사나이는 어느 세상에서도 살지 않는 인간인 것 같았다. 수사는 완전히 닫혀진 벽 속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 신문 기자들은 수사본부의 복도를 매일 헤맸지만 작은 기사 하나 얻지 못했다. 쓸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탐정 작가의 추리를 실어서 지면을 메우고 있는 것이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수사회의는 밤마다 본부에서 열렸다. 낮에 뛰어다니던
60명의 형사가 모였지만 어느 얼굴에도 생기가 없다. 수사는 탐문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형사건 빈손으로 지쳐서 돌아왔다. 타타라 계장은 초조해져서 야단을 쳤고 스치야 수사과장은 애원하는 듯한 눈치로 형사들을 윗눈질로 살펴보기만 했다. 제일 초췌해진 것은 데라시마 서장 우라가와였다. 안경 속에 눈알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이 사람은 전직 노동계장으로 상해에서 책략을 짜서 산호가구를 체포한 공적이 있었는데 관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는 맥을 추지 못했다. 이 수사를 위해 본청에서 특별히 참가한 미하라 경감은 강력범 전문에 노련한 사람이었지만 손발 다 들었다는 신용으로 얼굴만 찌푸리고 있었다. 회의는 매일 침통하고 허무한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형사들은 이 회의에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지옥회의라고 그 회의를 일컬었다. 다만 여전히 목은 방구석에 놓여져 있었다. 병 속의 알코올은 갈지 않은 채 오래되어 엿빛이 되었고 방 안에 누군가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노란 침전물이 녹처럼 흔들렸다. 거기에 따라 푸르죽죽한 얼굴도 희미한 광채를 받아 숨 쉬듯 조금씩 흔들렸다. 형사들은 신경쇠약이 되었다. 질질 끄는 사건에는 의뢰이 있는 일이지만 그들을 혼란시키는 자질구레한 정보는 얼마든지 있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시체가 떠있던 하수구 옆에 누군가가 와서 합장하고 있었다는 말이 있어서 범죄자 심리로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해서 수색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현상금을 타기 위해서 범인을 잡게 해달라고 고인의 넋에게 빌었다는 얘기였다. 동회에서 내건 현상금은 2배가 되었다. 다마노이의 손님은 끊어지고 창가는 집집마다 한숨 짓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이윽고 미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전해져서 세로는 당국의 무능을 비난하는 소리로 높아졌다. 이때까지의 현장 중심주의를 버리고 수사를 시내 전역으로 펼친 것은 바로 이때부터다. 30일에는 경시청 관내 72개 경찰서에 주임형사 130명을 소집해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각 서마다 2명의 전임형사를 두고 본부와 연락을 취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체제의 조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수사는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건은 차례차례로 발생했다. 드디어 4월 28일에 기진맥진한 당국은 데라시마서에 있는 수사본부를 해산했다. 3월 7일 오전 9시 페인트 직공이 시커먼 하수구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이후 세상의 호기심과 주목 속에서 악전고투한 53일째의 일이었다. 수사에 종사한 경관의 연 인원은 2200여 명. 현지의 동회나 청년단, 재향군인단의 지원은 2000명 이상의 인원이었다. 수사가 피살자의 얼굴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비슷한 얼굴의 행방불명자로 수사본부는 몇 번이나 속았는지 모른다. 가령 군바현 미야기 마을에 38살 되는 사나이는 12년 전에 가출해서 도쿄에서 엽서 한 장 보낸 것만으로 소식을 끊었는데 사진의 모습이 토막 시체의 인상과 비슷하고 덧니의 특징도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본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다 하고 수사반을 급파해서 활동을 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현존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부산물로 행방불명자 120여 명을 찾아낸 것이 결국 수사본부의 성과라면 성과였다. 스치야 수사과장은 데라시마서의 2층에
전 형사를 모아놓고 본부 해산에 비참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수사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끈질긴 수사를 계속해서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범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목만이 벌려진 입술에서 비웃듯이 덧니를 내 보이며 병의 얕은 갈색인 액체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 본부에 드나든 사람에게는 마치 실내 장식품처럼 눈에 익은 물건이었다. 우라가와 데라시마 서장은 이 목에 합장하여 말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네니 어차피 술이나 여자로 몸을 망친 방탕하겠지만 피살된 뒤에도 알코올에 잠겼으니 행복할지도 모르겠구나. 53일씩이나 오랫동안 수사본부를 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해산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수사 비용도 딸려서 회의석상에도 고작 한두 명분의 다과마저 못 내놓게 되어서 형사들은 오직 차를 마셔 목을 축일 정도였다. 그런데 이것을 보도한 각 신문은 수사당국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스지야 수사과장이 이 범죄를 피살자만 판명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되는 아주 단순한 사건으로 얕본 데에 수사의 잘못은 있다. 더욱이 얼굴이 밝혀져 있는 피살자라는 사실 때문에 도리어 수사는 미지근하게 되었다. 얼굴에만 너무 의존해서 피살자가 당장 판명될 것으로 과신했으며 특히 범인이 현장 부근에 있다는 것에 너무 편중하지는 않았던가. 시체와 같이 있었던 하드롱 종이끈, 헌 유카타 등의 증거물에서도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얻지 못했다는 것도 수사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이 미궁으로 들어간 것은 당국의 실패다. 이런 보도였다. 그런데 산 이마와 덧니의 특징을 가진 이 얼굴에 의지한 것이 과연 수사의 과오였을까? 이러한 비판은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각 신문사 사이에는 격심한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 각 사마다 베테랑 기자를 경시청에 배치한 것은 물론이었다. 60일 가까이 지났지만 수사는 조금도 진전하지 않았다. 수사본부가 폐색을 보인 것과 동시에 뛰어다니던 기자들도 지쳤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정열이 식은 것은 아니었다. 타사에 앞지르려는 공명심과 뒤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각 사회에서 이 보이지 않는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수사본부는 해산됐지만 시민들이 소위 토막 사건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신문에서도 관계 기사는 사라졌지만 언젠가는 화려한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대로 사라지고 마는 데에 누구나가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잊어버리기에는 사건은 너무도 세상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었다. 의회에서마저 이 사건에 관해서 내무장관에게 추궁한 의원도 있었다. 그 때문에 수사본부가 해산된 뒤 얼마 못 가서 하시모토 형사부장은 스치야 수사 1과장을 해임하고 우라가와 데리시마 서장을 후임으로 발탁했다. 이것은 하시모토 부장이 현장을 시찰했을 때 우라가와 서장의 설명이 적절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는 책임을 물어 한 것이었다. 우라가와 서장은 미국에서 접시 닦기를 하면서 고학한 인물인데 멋진 신사의 인상을 기자들에게 주었다. 본부가 해산된 뒤에도 일은 이제부터라고 긴장한 기자가 한 사람 있었다. 마이니치 신문의 경시청 담당 수석 기자로 구스모토 요시로라는 이름의 사나이였다. 이 사나이는 사건 추적의 귀신이었다. 범인 수사는 형사보다도 잘했으며 신문 기자라는 직업의식이 강해서 좋은 정보만 있으면
마감 시간마저도 다 잊고 몰두해서 이틀이건 사흘이건 본사에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사나이였다. 구스모토로부터 연락이 없어지면 이거 또 시작됐구나 하고 데스크가 서로 쳐다볼 정도였다. 그러기에 마감 시간이 절박해서 톱기사가 없어 곤경에 빠졌을 때는 구스모토를 데스크로 불러서 이봐 뭔가 하나 내놔 하고 요구하면 우도새 안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한 수첩을 꺼내 구두쇠가 아까운 듯이 물건을 주는 신용으로 특종을 내놓곤 했다. 그는 또 경시청에서 수사계장으로 오라는 교섭을 받았을 정도의 별난 인물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사의 동료들은 말하곤 했다. 구스모토 기자는 구수시라고도 불려서 각사에서 그 행동을 경계하고 있었다. 구수시가 경시청에서 나가면 뭔가 있다 하고 타사의 기자들이 그 뒤를 쫓을 정도였다. 이 구스모토 기자는 토막 사건이 벽에 부닥치자 현장인 검정이빨 하수구 앞에 있는 화류병 전문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원장을 설득해서 병실의 바깥쪽으로 하수구를 바라볼 수 있는 방에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매일 창문으로 하수구를 바라보며 살았다. 범인의 심리로서 한 번은 지원장을 보러 온다는 것을 노리고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실 가슴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는 투혼을 불태우고 있었다. 아사히 신문의 경시청 출입 수석 기자는 이주인 가네오라는 기자였다. 이주인도 구스모토와 마찬가지로 각 사의 기자들이 경계하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다리를 절었다. 심야에 그가 경시청의 2층에 있는 기자실에서 문을 열어 젖히고 계단을 덜컥거리며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면 장기나 마작을 하고 있던 각사의 기자들은 안색이 달라져서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거리곤 했다. 그는 관내 순경의 기륭사에는 반드시 얼굴을 내놓는 성격이어서 형사들로부터 이상하리만큼 인망이 있었다. 형사들로부터 인망을 얻지 못하면 기사거리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칼날을 맞대는 라이벌 사인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은 은연중에 이렇듯이 강력한 라이벌을 두고 있는 셈이었다. 물론 다른 신문사에서도 중견 기자를 경시청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 누구나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미궁으로 들어간 바로 이 토막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본부도 해산된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5월, 6월, 그리고 7월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도쿄는 더운 여름이 와서 아스팔트가 녹고 가로수의 버들은 하얗게 늘어진 채 꼼짝하지 않았다. 생기 없는 경치가 그대로 사건 수사의 무기력 상태를 연상시키는 것 같았다. 그토록 흥미를 가졌던 세상도 겨우 이것을 잊어가기 시작했다. 9월이 지나 10월로 들어섰다. 가을의 어느 상쾌한 아침의 일이다. 수상서에서는 서장이 전 서원을 집합해 놓고 훈시를 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보는 풍경인데 이상할 것은 없었다. 하늘에는 가을 구름이 흘러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다. 순경들은 한가로이 서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서장은 엔도라고 하는데 이야기 도중에 종이를 펼쳐서 경시청의 통고문을 읽었다. 검정이빨 하수구의 목 사건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니까 피살자의 신원에 관한 유력한 정보가 있으면 본청으로 연락하라는 취지로 산이마와 던니의 인상을 읽어댔다. 이것도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때까지 몇 번이나 또 몇 번이나 귀에 익은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원들은 바람 소리라도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순경이 이때 문득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순경도 이때까지 수없이 토막 사건의 얼굴 특징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먼 나라의 일처럼 건성으로 들어온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신용이 약간 달랐다. 벼랑간 무언가 생각이 날 듯해서 열심히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눈을 허공 중에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무엇인가 주저주저하는 눈치였다. 그는 이시가 미치오라는 순경이었다. 그가 이윽고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간 것은 서장의 훈시가 끝나고 서원들도 질서정연한 대열에서 흩어진 뒤였다. 이시가 순경이 엔도 서장 앞에 부동자세가 되어 뭐라고 말하자 서장은 그를 데리고 사라졌다. 오직 그것뿐인 광경이었다. 서원들 모두가 이시가 순경이 서장에게 뭔가 말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근무가 시작되어 스미다 강에는 수은시정의 발동기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뒤에 1시간쯤 해서 선해의 긴급 출동령과 같은 소동이 벌어진 것을 대부분의 서원들은 몰랐었다. 물론 신문사에서도 알 까닭이 없었다. 더구나 수상서는 평소에는 사건이 없는 출입처라서 경찰 출입 기자들도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다. 다만 여기서 이 이야기의 시점을 바꾸어 신문사에 관해서 말한다면 때마침 그 무렵에 아사히 신문은 경찰 출입 기자의 배치를 변경한 직후였다. 스키치, 수상 마루노우치, 스키치마의 각서를 담당했던 시마즈 야로쿠 기자를 경시청 출입으로 하고 무코지마, 데라시마, 가와야바시, 아주마의 각서를 담당했던 도미나가 마사노부 기자를 그 후임으로 했다. 시마즈는 노련한 기자로 오랫동안 경찰 담당으로 역량을 닦아왔었다. 그는 술을 좋아했는데 가슴에 병을 가지고 있었다. 도미나가 기자는 대학을 나와서 갓 입사한 상태였다. 아사히 신문이 경찰 담당 기자를 제도화해서 입사시험을 치룬 정사원을 배치한 것은 바로 이해부터다. 당시의 사회부장 기타노 요시우치의 발안에 의한 것이었다. 도미나가 기자가 전임인 시마즈 기자를 따라서 스찌마, 마로노우치, 고우바시의 각서에 인사를 간 것은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때마침 이시가 순경이 엔도 수상서장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기 나흘 전이었다. 시마즈 기자는 수상서는 별로 열을 안 올려도 된다고 말했다. 수상서 내의 형사실 등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며 젊은 후임자에게 그렇게 일러주었던 것이다. 기껏해야 김밭을 터는 따위 정도다. 이틀이나 사흘에 한번 들여다보면 된다. 도미나가 기자는 선배의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수상서에 도미나가가 들른 것은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셈이다. 이튿날 한 번 더 들른 것은 새로 맞춘 구두 때문에 발이 아파서 지나는 길에 수상서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밝혀두거니와 요즘의 일은 아니다. 당신은 신문사에서 경찰 출입 기자에게는 자동차를 내주지도 않았다. 모두가 시전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때다. 도미나가가 수상서에 가보니 입구에 자동차가 2대 정차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까 경시청 소속의 차였다. 운전석에서는 우라가와 수사과장의 운전사가 옆을 보고 있었다. 도미나가는 전에 데라시마서를 돌았기 때문에 당시에 우라가와 서장의 운전사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다. 우라가와는 수사과장이 되어서도
이 운전기사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데 우라가와 씨의 차가 수상서에 와 있다니 하고 생각하면서 도미나가는 서 안으로 들어갔다. 신문 기자가 들르는 곳은 대개 형사실인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복도를 돌아오면서 무심코 바깥을 보니까 두 대의 빈 자동차가 도미나가의 눈을 피하듯이 움직여 장소를 옮기고 있었다.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서장실로 갔지만 서장의 모습도 없었다. 도미나가는 서의 2층으로 올라갔다. 막다른 곳이 특고실이었는데 복도에는 새끼줄을 쳐놓고 출입 금지에 딱지가 붙어 있었다. 더욱더 이상한 일이다. 누군가한테 사정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이 초심 기자에게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낯익은 사람이 없었다. 도미나가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이상했다. 그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서 서 안의 화장실로 들어갔다. 도미나가 기자의 지저분한 꼴을 아무도 책망할 수는 없다. 아침은 10시부터 11시까지 석간 조판 취재 때문에 담당 경찰서를 돌아다닌다. 다음은 오후 1시까지 비판이라고 부르는 석간 가판을 위해서 돌아다닌다. 그 다음은 2시 반까지 시내판을 위해 돈다. 즉, 그 시간까지 3번씩이나 이 4-5군데의 경찰서를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것도 전차와 버스 그리고 도보로 할 뿐이었다. 그리고 3시간의 낮잠을 자고 나서 저녁 7시쯤부터 한밤중인 새벽 1시 반까지의 근무를 끝내고 나면 새벽 2시나 되어서야 집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대개의 기자는 출입처의 화장실을 빌리는 것이었다. 도미나가는 좁은 데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소변을 보려는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용변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물론 화장실 안에 신문 기자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우리들의 방을 송두리째 본청치들에게 점령당해 버렸거든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특고의 형사인 듯한데 불만스러운 말투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묻는 것은 다른 개의 순경 같았다. 뭔가 토막 사건의 범인이 잡힌 것 같아. 정말이야? 진짜라면 굉장한데? 하고 상대는 대답한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은 함께 나가버렸다. 좁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도미나가 기자는 자기 귀가 이상해지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할 만큼 놀랐다. 시마즈 야로쿠 기자는 경시청 기자실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가 본사에 호출 전화를 받고 일어섰다. 야로쿠 씨, 조금 전에 말이야 수상서에 가 있는 도미나가 기자한테서 연락이 있었어. 수상서에서 이 토막 사건의 범인을 체포한 모양이야. 사실인지 어떤지 곧 가봐 주게나. 다른 치들 눈치채지 않게끔. 데스크의 전화는 시마즈의 응답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바로 끊었다. 시마즈는 무관심한 얼굴로 자리로 돌아와서 장기 상대인 이주인 기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이주인 기자는 장기야를 놓으면서 작게 끄덕이고는 시무룩한 얼굴을 했다. 시마즈는 한가로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는 히비야 공원 가까이까지 천천히 걷더니 벼란간 달려가서 택시를 잡았다. 수상서라고 목적지를 말하고는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뒤에서 오는 모습은 없었다. 수상서 안으로 들어가자 신문 기자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도미나가가 흥분해 있는지 아니면 멍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얼굴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타사 기자들은 오지 않았나? 시마지 야로쿠는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이것부터 물었다. 방금 두 사람이 왔다가 형사실에 아무도 없기에 곧 돌아갔어요. 나는 숨어서 보고 있었고요.
도미나가가 보고했다. 그럼 됐어. 이 토막 사건은 어디서 얘기를 들었나? 네, 화장실에서 들었어요. 도미나가는 나직한 목소리지만 더듬으면서 말했다. 그래? 좋아, 좋아. 이 자네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사 기자들이 오걸랑 이 견제를 좀 해주게. 나는 잠깐 서기방에 갔다 올게. 시마즈 야로쿠에게 있어서 수상선은 옛집이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대체로 수상선은 낮에는 텅텅 비어 일찍 서기만 남아있는 정도다. 시마즈는 바로 이 서기의 방으로 뛰어갔던 것이다. 이봐, 토막이 붙잡혔나? 시마즈는 느닷없이 들이댔다. 친숙한 서기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스치는 것을 보고 그는 사실임을 직감했다. 아니, 아직이야. 하고 친숙한 서기는 부인했다. 그러나 시마즈를 보는 눈에 동요가 있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범인 이름을 좀 알려줘. 무리한 말을 하면 곤란하잖아. 야로쿠 씨, 이 잡지도 않은 걸 어떻게 가르쳐줘? 시마즈는 잠자코 서기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만 확신은 더 깊어졌다. 서기는 똑바로 쏘아보는 시마즈 야로쿠의 눈에 지고 말았다. 저 그럼 야로쿠 씨, 여기에 어제 호출한 참고인 명부가 있어.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테니까 자네가 마음대로 보게나. 알겠지? 내가 보여준 게 아니야. 자네가 마음대로 본 거지. 시마지의 눈이 고맙다는 말 대신에 미소를 지었다. 서기는 뒤로 돌아서서 창밖의 강으로 시선을 주고 있었다. 강에서는 줄곧 발동기 소리가 들려왔다. 가을날에 울리는 맑은 소리였다. 뱃사람들의 서로 부르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시마즈는 눈을 크게 뜨고 장부를 뒤졌다. 어제부터 오늘에 걸쳐 호출한 참고인은 모두 5명이다. 한 차례 이름을 훑어보았다. 연거푸 한 번 더 보았다. 이것이다 하는 예감이 드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하세가와 이치타로라는 자였다. 주소는 없지만 재빨리 수첩에 적었다. 다 했어. 하고 시마즈는 말했다. 서기가 돌아서는데 이거지? 하고 이름을 가리키며 말하자 서기는 또 당황해한다. 난 몰라. 하고 그는 옆을 보았다. 시마즈는 추궁했다. 아이, 가르쳐줘도 괜찮잖아. 이봐, 정말 신문에는 안 쓸 거야? 응? 약속을 해주면. 서기는 약간 파랗게 질렸다. 약속할게. 신문에는 안 쓸 거야. 근데 이 하세가와의 주소는 어디야? 혼고구. 그것밖에는 몰라. 직업은? 전직 목공. 버린 장소는? 목과 몸뚱이는 이 검정 이빨 하수구야. 나머지는? 서기는 겁먹은 얼굴로 시마지의 얼굴을 보았다. 이봐, 정말 신문에는 쓰면 안 돼. 내가 곤란해진단 말이야. 그럼 걱정하지 마. 자, 나머지는 어디야? 손과 발은 데이다이의 정코, 다른 몸뚱이 하나는 오지의 연못 속, 이 장기는 오짜노미지야. 거기까지 듣자 시마지 야로쿠는 방을 뛰쳐나왔다. 도미나가 기자는 구두를 벗어 발의 상처를 손질하고 있었다. 아픈 얼굴이었다. 자, 이봐. 하고 어깨를 두들기니 도미나가는 당황해서 구두를 신고 따라왔다. 다른 신문사에서는 안 왔겠지? 텐진 씨가 와서 미심쩍게 두리번거리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통신사의 수염털보 사나이 말입니다. 그 사나이는 안심 못할 사람이야. 이봐, 흐느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둘은 곧장 택시에 탔다. 신문사로 돌아가는 도중에 차 밖을 무심히 보았을 때였다. 성누가 병원 앞에 하시모토 형사부장과 우라가와 과장의 차가 정차해 있는 것이 보였다. 신문사의 차는 그림자도 없다. 시마즈는 그것을 힐끗 보고 이봐, 저거 보라고.
응, 저거 봐. 하고 도미나가의 옆구리를 찔렀다. 젊은 도미나가는 드디어 진짜군요. 하고 얼굴을 붉히며 흥분해했다. 사로 돌아와서 사회부장인 기마노 요시우찌에게 보고하자 장신인 부장은 책상 앞에 막대기처럼 벌떡 일어섰다. 호외 준비해! 하고 부장은 소리치고는 빠른 말로 데스크에게 명령했다. 호외를 내기 전에 일단 책임 있는 사람의 뒷받침이 필요해. 자, 이봐. 이 본청에 이주인 기자를 전화로 불러주게. 이주인 기자가 전화에 나오자 부장이 몸소 받았으며 그 후 20분 후에의 보고 전화도 직접 들었다. 하시모토 부장이 어딘가에서 돌아왔기에 토막이 잡혔다면서요? 하고 말을 했더니 어디서 들었나 하고 기절초풍을 했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심은 못합니다. 내가 나오니까 이 타사의 치들이 엇갈려서 부장방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이주인 기자는 억누른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했다. 기타노 부장은 수화기를 놓고는 비로소 시마즈와 도미나가 앞으로 다가와서 손을 잡았다. 나머지 시체는 어디냐? 부장은 치사한 뒤에 이렇게 물었다. 이 데이다이의 정고라고 들었습니다. 시마즈 야로쿠가 말했다. 데이다이의 정고? 참 이상한 곳에 버렸구나. 그럼 도미나가 군을 데리고 곧 현장으로 가주게.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부를 달리듯이 빠져나왔다. 이때는 사회부가 모두 일어서서 배웅했다. 두 손을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뛰는 사람도 있었다. 두 사람이 사회 현관을 나서자 벨이 높이 울려 퍼졌다. 호외의 발생을 편집, 인쇄, 업무의 전사에 알리는 소리였다. 시계를 보니까 2시 10분이었다. 도쿄 시내판 석감 마감 10분 전은 오사카에서는 2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시마즈는 알고 있었다. 이 특종은 완전히 타사를 떼어놓았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승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현관에서 신문사의 차를 탔다. 시마즈 야로쿠의 가슴에는 서기와의 약속이 쿡쿡 쑤셨다. 그러나 신문 기자한테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쪽이 어리석은 것이다. 제1보에는 하세가와 이치타로의 이름을 한자를 빼내서 하세가와 이치로라고만 했다. 그것만이 시마즈 기자의 서기에 대한 그나마도 한 가닥의 사죄였던 것이다. 차는 질주하여 무코지마의 데이다이 정고 앞에 닿았는데 경시청의 차는 물론 한 사람의 경관 모습도 없었다. 정고의 건물 뒤에는 가을의 빛이 떨어져 내리는 스미다 강을 배들이 한가로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시마즈와 도미나가는 서로 쳐다보며 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혹시 하는 불안이 과연 시마즈 야로쿠의 안색에 나타났다. 서 있는 다리가 떨릴 것만 같았다. 지금쯤은 호외가 인쇄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데이다이의 정고라고 말했나요? 하고 도미나가가 시마즈를 쳐다보고 물었다. 분명히 정고라고 했어. 이상한데? 시마즈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정고가 아니고 창고가 아닙니까? 데이다이 창고 말이에요. 도미나가의 말에 시마즈는 손뼉을 쳤다. 그렇지. 정고와 창고. 비슷하구나.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좋다. 거기다. 자, 서둘러. 시마즈는 용수철처럼 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차는 방향을 반대로 돌렸다. 달려가는 차 안에서 시마즈 야로쿠는 벼랑간 기침을 하더니 손수건으로 입을 눌렀다. 하얀 헝겊에는 새빨간 빛이 번져서 퍼져갔다. 제기를 이런 때에 개켜를 하다니. 시마즈는 혀를 찼다. 저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도미나가는 검은 눈썹을 찌푸리며 염려했다. 뭐 괜찮아. 이봐 운전사. 이 어딘가 술집이 있으면 좀 멈춰줘요.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소금을 사려고. 소금물을 좀 마시면 피는 멎는다. 약간 흥분한 모양이구만. 시마즈 야로쿠는 속력을 가지고 흘러오는 전방에 큰 돈을 받고 숨가쁜 듯이 입을 누르고 있었다. 그 살기는 도미나가에게로 옮겨왔다. 그러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는 현재 자기가 신문기자로서 가장 중대한 일에 몸을 두고 있는 순간인데도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에 아사히 신문사의 사회부는 전쟁터와 같았다. 시마즈와 도미나가가 책상에 웅크려서 열심히 펜을 달리고 있었다. 한 장의 원고지에 큰 글씨가 삼행으로 흐른다. 포켓에서 꺼낸 구겨진 메모가 책상 위에 휴지처럼 놓여 있는데 그 부피가 줄어감에 따라 원고의 부피는 늘어난다. 기타노 사회부장은 한 장 한 장 훑어보면서 가끔 풀이 나게 가피를 했다. 그리고는 빠른 말로 뭔가 짓거렸다. 합세한 경시청의 출입기자나 그 밖의 동료들도 분담된 기사를 쓰고 있었다. 바닥에는 온통 종이가 눈처럼 깔려 있었다. 정리부도 흥분하고 있었다. 야근의 데스크뿐만 아니라 부장인 스즈키 분시로도 최후까지 남아 있었다. 스즈키는 둥근 얼굴을 붉히고 대머리를 번쩍이면서 원고를 읽거나 공장에서 올라오는 교정지를 살펴보곤 했다. 그 교정지는 교열부에서 다시 소리내어 읽고 있다. 불빛이 매우 밝은 편집국 전체가 성급한 흥분의 율동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윽고 재교의 교정지를 교정자가 숨가쁘게 읽고 있다. 그러나 사회부는 아직도 남은 원고를 열병처럼 쓰고 있는 것이었다. 잔인, 괴기, 미궁 사건으로 만도를 전율케 한 데라시마 거리의 토막 사건의 범인은 사건 후 8개월이 지난 19일 드디어 검거되었다. 하고 교정자는 마지막 부분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금년 3월 7일 오전 9시 무꼬지마구 데라시마 거리 879번지 통칭 검정이빨 하수구에서 하드롱 종이 포장의 괴시체 일부를 발견한 이래 경시청은 면목과 위신을 걸고 불안 일소를 위해서 전 기능을 동원해 2개월이 넘는 필사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완전히 미궁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었었다. 그러나 사건 8개월이 지난 19일에 석간 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상서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39살의 무직 하세가와 이치따로를 인지하여 엄중 취조하였다. 그 결과 이자가 바로 그 토막 사건의 범인임을 밝혀냈다. 피살자는 아사쿠사의 룸펜인 치바 류따로로 판명되었다. 가해자는 하세가와 이치따로 외에 그의 동생인 23살 조따로 그리고 누이 동생인 도미 이 세 사람으로 범행은 신바나 거리의 자택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1932년의 괴기의 사건으로서 세인을 전율케 한 토막 사건도 겨우 해결되었다. 범인 검거와 관련해서 엔도 수상서장은 이렇게 말했다. 전에 수상서 파출소에 근무했던 모 순경으로부터 중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이 사건 해결의 단서였다. 그것은 이 순경이 피살자의 수배 인상인 산이마와 덧니에 관해서 이 먼 기억을 되살려내었기 때문이다. 어쩐지 비슷한 인상의 사나이와 이야기한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8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룸펜으로 파출소에 왔기에 돌봐준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 무렵에 경찰 수첩에 이름이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직감으로 와서 당장 현 경찰 수첩을 창고에서 찾아내서 뒤져보았더니 1930년 8월 3일에 지바 류따로와 그 딸 기꾸를 돌봐준 사실이 적혀 있었다. 또 그 당시에 류따로가 자기 친척이 요코하마에 있다고 하기에
전차 삭슬 빌려준 것 등이 기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치바의 행동을 단독 수사했던 것이다. 치바라는 이름의 경시청 관내의 색인을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 겨우 혼고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는 거처를 찾아가 보았더니 하세가와 이치타로가 살고 있었다. 그자가 말하기를 치바는 금년 2월경에 가출한 채 행방을 모른다. 실은 자기 쪽에서도 이 치바의 딸을 맡고 있어서 매우 곤란하다 하는 대답이었다. 더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이치타로는 치바가 아사쿠사 근처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며 자진해서 동행을 요청해 왔다. 함께 아사쿠사 일대를 두루 돌아다녔지만 결국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의 이치타로의 태도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뭔가 이치타로가 수상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19일 밤 10시쯤 그자를 수상소로 연행해 왔다. 취조를 시작하려고 하자 이치타로는 안면이 창백해지면서 졸도했다. 그래서 진범은 이치타로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해결에는 이시가 수은경이 용하게 낡은 기억을 되살린 것이 단서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세가와 이치타로는 무엇 때문에 이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는 하시모토 형사부장과 우라가와 수사과장 앞에서 띄엄띄엄 다음과 같은 자백을 했다. 작년 4월 말경 이치타로는 누이 동생 도미로부터 아사쿠사 하나야시키의 표를 얻었기에 혼자서 슬슬 하나야시키에 구경하러 갔었다. 돌아오는 길에 룸펜 한 사람과 10살쯤 되는 딸을 만나게 되었다. 부녀로 보이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그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 배고파요, 배고파 하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치타로는 그것을 보자 몹시 동정하여 그 룸펜의 곁으로 가서 사정을 물었더니 자기는 지바 류따로라고 하는데 집사람과 사별하여 현재는 자기도 병이 들어서 약도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울면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말에 이치타로는 몹시 동정하여 그날은 담배 2갑과 바나나 50전어치 그리고 현금 50전을 주고는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치타로가 그날 자기 집에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인 62세 후미에게 이야기하자 후미는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도와주고 싶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튿날이 되자 그녀는 주먹밥을 만들어서 아사쿠사로 찾아가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곳에 바로 그 룸펜 부녀가 있기에 가지고 간 주먹밥을 주었다. 그 뒤부터 매일 이치타로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 이렇게 3사람이 번갈아서 주먹밥을 만들어서는 혼구에서 아사쿠사까지 갖다 주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룸펜의 딸 11살 기쿠가 이치타로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 아저씨가 왔다, 아저씨가 왔다 하고 기뻐하여 그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애처롭기만 했다. 그래서 이치타로의 가족은 상의한 끝에 이 가련한 부녀를 그네들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다. 그런데 누이 동생 30살 도미는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임신 끝에 버림을 받았었는데 지바가 온 이후 도미와 이 가련한 룸펜과는 한 가닥의 사랑마저 느끼는 사이가 되었다. 그 후에 여동생 도미는 아들 기요시를 낳게 되었는데 심한 난산으로 수혈까지 하는 소란을 벌이게 되었다. 그래서 동생 조따로의 피를 수혈했지만 그래도 모자라서 찌바가 자진하여 피를 제공했기 때문에 도미는 순조롭게 분만도 했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다. 바로 이 일이 2사람의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하여 끝내는 정을 나누게까지 발전되었다. 하세가와의 가족들도 이것을 인정하여 찌바가 건강을 회복하면 2사람을
부부로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얼마 후 지바가 시오토베 역의 역부로 일하게 되었을 때도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어 주었고, 생선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도구를 사주는 등 극진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치타로는 이토록 정을 쏟았는데 지바는 이에 비하여 점점 광포함을 나타내어 처음 집으로 들어온 이후 고작 3원 50전을 들여왔을 뿐, 집에서는 도시락 값에서 담배 값까지 얻어내고 이 갓난 기요시에 대해서도 학대하게 되어 손찌검을 하는 일마저 있었다. 어떤 때 살며시 보고 있으면 기요시를 거꾸로 매달아 흔드는 등 난폭한 짓을 자행하므로 기요시도 그 때문에 쇠약해져 결국 죽고 말았다. 이런 일로 해서 도미는 류따로를 원망했다. 이치타로도 아이를 죽인 것은 류따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류따로가 이 고향의 전답 등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하며 여비를 마련토록 했는데, 그것이 돈을 울거내기 위한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집에서는 더욱 그에게 증오심을 가졌다. 한편 생활은 궁색해지고 류따로의 난폭함은 날로 더해가서 어머니와 도미를 구타하거나 발길로 차곤 했다. 이치타로는 평소에 춘화를 그려서 밤에 아사쿠사 공원 같은 데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약점 때문에 류따로를 경찰에 고발할 수도 없었다. 이치타로는 궁리 끝에 끝내는 치바 류따로를 살해하여 가정에서의 화근을 제거할 결심을 했다. 동생 조따로도 형을 돕기로 결심을 해서 몰래 근무처인 데이다이 공학부 숙직실에서 대형 스파나 한 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서 형제는 류따로 살해의 기회를 노렸다. 드디어 참극의 2월 13일, 형 이치타로보다 훨씬 사리에 타오른 동생 조따로는 동일 대학에서 귀가할 때 토목부의 숙직실에 뒹굴어 있는 브릿지 배트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형제는 서로 짜고 이치타로는 스페나를, 조따로는 배트를 몰래 준비했다. 오후 7시 반쯤 생활에 쫓겨서 단전을 당하여 어두컴컴한 촛불 아래서 도미가 불단에 기도드리고 있을 때 외출했다가 돌아온 찌바 류따로가 무서운 눈으로 도미를 쏘아보았다. 바로 그때 그 등 뒤에 서 있던 이치타로가 류따로의 머리 위로 스페너를 내리쳤다. 그리고 동생인 조따로가 그의 발을 낙고채에서 때려 눕힌 뒤 두 형제는 지바 류따로의 머리와 얼굴을 사정없이 난타했다. 그러다가 이치타로는 스페너로 자기 손을 다치게 되자 재빨리 화로 속에서 재봉용의 인두를 들어 난타한 다음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말았다. 이때 화로에 재에 떨어져 있던 정어리의 비늘이 인두에 묻어서 다시 시체를 동여맨 끈에 붙게 된 것이다. 이 범행이 저질러지는 동안 여동생 도미는 공포에 떨면서 형제가 시키는 대로 현관 옆에 2조 방에서 바깥을 망보면서 때마침 외출했던 어머니와 기구가 돌아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형제는 지바 류타로의 시체를 처리하여 큰 보자기로 싸서 부엌에 툇마루를 들고 그 속으로 쳐넣었다. 그 후 2, 3일이 경과한 15, 16일경 48병이 드는 맥주 상자에 시체를 넣었지만 체중이 19간이나 되는 큰 사나이여서 밖으로의 반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20일과 21일의 이틀 동안에 시체를 토막내게 되었다. 그때 이치타로의 얼굴에는 무섭다는 생각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다. 도리어 지바 류따로의 팔과 다리를 절단하면서 이 손이 나를 때렸다. 이 다리가 어머니를 찼다. 누이 동생의 아이를 죽인 것은 바로 이 손이다. 하고 증오로 가득 찼었다고 자백했다. 이치타로는 24호일경 몸뚱이를
이따바시의 연못에, 그리고 3월 6일 밤에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데라시마의 하수구에 목과 가슴과 하복부를, 다시 10일 밤에 손발을 보자기에 싸서 데이다이로 운반하여 공학부 옆에 빈터에 모래를 덮어 묻었다. 그런데 이틀 뒤 그가 동정을 살펴보러 갔다가 들깨에 지신지 이 묻은 장소에 모래가 파헤쳐져서 보자기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데 놀라서 그날 밤 조따로와 상의하여 조따로가 근무하는 토목과 사진실 쪽에 천장에 숨겨 놓았다. 그 뒤 2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 손발을 하드롱 종이에 싸서 예의 토목교실의 천장에 숨겼다. 시체를 싼 유카타는 이찌따로의 것으로 바느질을 못하는 누이 동생 도미가 지었기 때문에 마치 남자 독신자가 지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상이 이 무시무시한 범인의 자백의 전부이며 또한 사건의 진상이다. 피살자 찌바 류따로는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7, 8년 전에 파산을 당했다. 그래서 아내와 장녀 기꾸를 데리고 상경을 했는데 1927년 10월 아내가 사망하여 작년 6월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곧 상경했다. 그 후 8월 즈음에 고향의 숙부에게 아이가 죽었으니 50엔을 보내달라고 도쿄에서 전보로 요청한 것이 있지만 애매해서 숙부는 송금하지 않았다고 한다. 숙부와 이웃 사람들은 신문에 토막 사건이 나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집안을 위시하여 신문을 보는 집안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도 깊이 유의하지 않아서 설마 그것이 류따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신문 기사 전부였다. 시마즈와 도미나가가 전후하여 마지막 연필을 내던진 것은 0시 30분쯤이었다. 정신을 차리자 두 사람의 손가락은 열을 가진 것처럼 쑤시고 있었다. 그들은 최후의 한 장을 다 써서 부장에게 건네주고는 맥이 풀어진 듯이 몸을 책상 위에 내던졌다. 이겼다느니 대승리라는 말이 엎드려 있는 두 사람의 귀에 떠들썩하게 주위에서 들려왔다. 기타노 부장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자에서 일어서서 걸어온 스즈키 정리 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거기에 대답하고 있었다. 이렇게 끔찍한 토막 사건의 전말을 취재하고 보도한 두 사람의 기자에게 사람들은 큰 박수를 쳐 주었다.